2006년 9월 26일, 미국 메릴랜드주의 글렌버니에 사는 수잔 킴은 불안한 마음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7시쯤에는 퇴근을 했을 남편이 밤이 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고 전화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걱정을 하던 수잔은 결국 남편 노은호 씨가 운영 중이던 치과로 향했습니다. 우선 주차장을 한번 살펴보니까 남편의 차가 그대로 세워져 있었어요. 이번엔 치과 안쪽을 바라봤는데 사무실 불도 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아직 안에 있는 모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치과 문은 잠겨 있었어요. 수잔은 수차례 전화를 더 걸어봤지만 남편 노은호 씨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실제 사건 이야기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제2채널입니다. 오늘은 존경받던 한인 치과 의사의 충격적인 사망 사건에 관해서 전해드릴게요. 이야기 후에 쿠키 영상에서 또 다른 사건들에 관해서도 더 얘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 댓글,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내 수잔은 결국 밤 10시경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잠시 후 출동한 경찰과 함께 문을 개방하고 치과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수잔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현실을 맞닥뜨렸습니다. 남편 노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거예요. 그는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렸고 또 둔기에 심하게 맞기까지 해서 얼굴을 알아보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얼굴 뼈가 심하게 골절되어 있었고 심지어 얼굴 위에 부츠 자국 같은 어떤 발에 밟힌 자국까지 남아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었던 듯 사무실 내부에는 심한 폭행과 저항의 흔적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랍들과 캐비닛은 열려 있었고 가방과 서류들은 막 온 사방에 흩어져 있었죠. 이후 진행된 부검에서는 노 씨의 몸에서 39곳의 자상이 발견됐고 얼굴의 뼈 상당수가 부러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폭행의 잔혹성과 강도로 보아 범인은 상당히 건장한 남성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됐습니다. 사망 당시 51세이던 피해자 노은호 씨는 15이던 1970년 의사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낯선 땅에서 시작한 타지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머리가 좋았고 성실하기까지 해서 착실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갔고요. 4년 뒤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뒤 메릴랜드 치과대학에 진학해 1984년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했어요. 그는 3년간 공군 장교로도 복무를 했었는데요. 이때 한국에 파견돼서 1년 동안 복무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두었고 이후 수잔 킴과 재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요. 그가 사망 당시에 발견됐던 곳이 글렌버니에 있는 치과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는 여기 말고 타우슨이라는 지역에서도 한 군데 더 치과를 운영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노 씨는 조용한 성격이지만 부침성이 좋아서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교회에서 자기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했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본인의 직업을 사랑했고 환자들을 세심하게 대하던 의사였다고 해요. 만약에 환자들의 보험 청구가 거절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돈을 독촉하기보다는 직접 재신청을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 강도 사건과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했었는데요. 사라진 물품이 없고 또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강도 사건보다는 내부 소행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어요. 또 과잉 폭력에 의한 오버킬로보와 개인 원한 감정에 의한 면식범의 소행에 더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범행 현장인 치과 안에서 범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주변을 아무리 탐문해봐도 노 씨한테 딱히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사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유족과 경찰이 12,000달러,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1,700만 원이 넘는 현상금,
당시는 더 오래전이니까 훨씬 더 금액의 가치가 높았겠죠. 이런 큰 현상금을 걸고 제보를 기다려보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의미 있는 제보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08년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서 소규모 전담반을 꾸려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어요. 사건을 맡은 수사팀은 과거의 사건 기록과 현장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사망한 노 씨의 아내 수잔을 찾아가서 면담을 진행합니다. 수잔은 당시의 기억을 더듬으며 힘겹게 남편의 개인적인 일과 치과 운영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던 중 수잔은 문득 남편이 죽기 직전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진료비 수표들이 사라져서 좀 이상하다라고 언급했었던 사실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원한 관계에 의한 면식범의 소행을 의심했던 경찰은 수잔이 언급한 이 사라진 보험비 수표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으로 보험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면 치과는 보험사에다가 진료비를 청구하고 보험사가 이걸 확인한 뒤에 치과 앞으로 진료비 수표를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의외의 사실이 한 가지 드러났어요. 당시 이 치과의 고객들 일부가 보험사에서 이미 치과에다가 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도 치과에서 자기들한테 다시 진료비를 청구했다라며 불만을 제기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도 보험사에서 치과로 보냈던 수표 일부가 치과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중간에서 뭔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경찰은 전수조사를 이어간 끝에 총 21장의 수표, 17,660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이 치과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숀테이라는 여성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떤 기사에서는 또 숀테이 계좌로 들어간 수표 장수가 28장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21장이 맞는지 28장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금액 자체는 17,000여 달러로 동일합니다. 이 금액은 현재 환율로 계산했을 때 2,5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이니까 마찬가지로 훨씬 더 가치는 높았겠죠. 이 수표의 앞면을 보면 pay to the order of, 즉 이 돈을 누구에게 지급한다라는 의미의 수취인 란이 있습니다. 이 수취인은 수표 뒷면에다가 배서, 즉 서명 같은 걸 하게 되어 있는데 숀테이는 이 과정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치과 명의의 직인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은행이 치과 직원이란 이유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틈을 타서 치과 앞으로 발행된 수표를 마치 자기한테 양도된 것처럼 꾸며 자기 계좌로 빼돌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치과 측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보험사가 단순히 청구를 거부한 줄 알고 일부 환자들한테 다시 진료비를 요구했던 거죠. 그러다가 환자들의 항의가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이 원장인 노 씨도 보험사 지급액이랑 실제 입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접수 직원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 범행을 들킬까봐 두려웠던 이 숀테이라는 직원이 노 씨를 죽인 범인이겠구나 하고 추정이 되는데요. 다만 경찰은 노 씨의 몸에 남아있었던 잔혹한 폭행의 흔적은 분명 건장한 남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 됐기 때문에 여성인 숀테이가 직접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후 경찰은 숀테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그녀의 핸드폰 통화 내역과 주변 인물들을 은밀히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2010년 경찰의 수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수사팀이 과거 현장 증거를 다시 들여다보던 중에 치과 안에 있던 칫솔 상자에서 채취된 지문 가운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쪽지문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신문 기사를 보면 이 치과 내에 노 씨의 옷장 속에 있었던 전동 칫솔에서 나온 지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이 지문을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고 또 2명의 감정관을 통해서 정밀 분석을 한 끝에 이 지문이 볼티모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5살의 단테 제터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확인합니다. 단테 제터, 이 사람은 또 누구냐? 그리고 왜 지금 감옥에 있느냐? 그는 당시로부터 2년 전이었던 2008년 자기 친구한테 마약 때문에 $150를 빚지게 되자 그 친구를 빈집으로 끌고 가서 협박을 하다가 머리에다가 총을 쏴서 살해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총기 소지 및 1급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고 이 과정에서 지문과 DNA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게 됐던 거죠. 덕분에 이번 치과의사 노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그의 지문이 일치한다는 결과를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경찰은 곧 이 단테라는 인물과 피해자 노 씨의 주변 인물, 또 치과 내의 직원들과의 연관성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연결고리가 드러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누구하고 연관이 있을지 예상하셨죠? 바로 치과에서 돈을 빼돌리던 그 직원 숀테이. 근데 이 숀테이라는 여성은 37살이었고요. 단테라는 남성은 말씀드렸다시피 25살이에요. 이 둘은 무슨 사이일까요? 바로 이 단테가 치과의 직원이었던 숀테이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전후로 이 숀테이가 단테와 전화를 한 통신 기록도 확인했어요. 그동안 면식범이나 내부 소행을 의심했던 경찰의 눈에 마침내 유력한 용의자들 간의 연결고리가 드러난 겁니다. 이제 수사를 잘 마무리해서 범인을 체포한 다음에 직접 범죄를 저지른 자의 입장에서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게 된 건지 쭉 들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의 이야기도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사건 발생 거의 4년 만인 2010년 7월 숀테이를 전격적으로 체포하고 그녀를 살인, 강도, 강도 미수, 절도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단테도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말고 찾아야 할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여성 1명과 남성 3명이 차에서 내려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라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거든요. 이 여자 1명은 숀테이일 거고 남자가 근데 3명이다? 그럼 단테 말고 2명의 남자가 더 있었단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에 따라 경찰은 또 다른 2명의 공범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해 나갔습니다. 얼마 후 이 숀테이의 재판이 열렸어요. 그녀는 진료비 횡령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자기는 볼티모어라는 지역에 있었다면서 본인이 단테를 비롯한 다른 2 남성을 고용해 상사인 노 씨를 살해했다라는 혐의는 끝끝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숀테이가 글렌버니 지역에서 통화를 한 기록을 찾아냈어요. 아니, 볼티모어에 있었다면서. 근데 통화 기록이 글렌버니 쪽에서 잡혔잖아요. 그럼 글렌버니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더불어 숀테이가 진료비를 횡령한 뒤에 치과의사 노 씨가 사라진 진료비 수표를 조사해온 정황, 그리고 숀테이가 사촌동생 단테랑 주고받은 통신 기록, 또 치과 직원도 아닌 단테의 지문이 이 치과 내에서 발견된 점들을 증거로 제시했어요. 그 결과 배심원은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그녀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재판부는 그녀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단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숀테이 재판 후에 단테의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이 재판 마지막쯤에 약간 반전이 있습니다. 그는 2008년에 저질렀었던 그 마약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단테는 이 노 씨 살인 사건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내세우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어요. 특히 그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 내세웠던 가장 핵심 증거, 그 치과 내에서 나왔던 쪽지문에 대해서 증거의 신뢰성을 문제 삼습니다. 그 지문은 2006년에 수집된 뒤에 한 4년 가까이 보관됐다가 다시 분석이 된 건데 혹시 그 과정에서 증거물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거나 나아가서는 훼손 또는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한 거죠. 또한 지문 감정 자체가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정밀한 과학이 아니고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크게 의존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 지문 판별 절차는 먼저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을 데이터베이스랑 대조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나온 지문은 대부분 불완전하거나 일부만 남은 쪽지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막 도장 찍듯이 일부러 이렇게 정갈하게 꾹 눌러 찍어 놓은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압력이라든가 손상 정도, 번짐 등의 변수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내 정상적 지문과 단순 비교한 결과만으로는 지문이 서로 일치한다라고 신뢰하기가 충분치 않아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을 ACEV라고 불러요. 혹은 ACEV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A. Analysis, 분석, C. Comparison, 비교, E. Evaluation, 평가, 그리고 마지막에 V. Verification, 검증. 이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한 명의 전문가가 원 지문을 분석하고 상대 지문과 비교 평가를 하면 그 후에 또 다른 전문가가 이거를 다시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테의 변호인은 바로 이런 전문가의 판단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도 사람이니까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정밀한 판단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고 늘어진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절차가 이미 널리 통용되고 인정받는 지문 분석 방식이라면서 두 명의 감정관이 독립적으로 교차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지문 감정관이 법정의 증인으로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감정관은 채취된 샘플이 완전한 형태의 지문은 아니었지만 절차에 따라 단테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일이 벌어져요. 제가 아까 살짝 반전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이게 요 얘긴데요. 자기 재판에서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었던 숀테이가 이 사촌동생 단테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기존에 자기가 했던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과 단테의 범행을 인정한 거예요. 그녀는 법정에 나와서 누가 노 씨를 죽였는지 지목해달라라는 질문에 피고인이자 자신의 사촌동생인 단테를 정확하게 지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변호인은 숀테이가 본인이 언젠가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은 이번에도 형량 거래가 있었습니다. 숀테이는 검찰과의 형량 협상을 통해서 단테의 재판에서 증인 진술을 하는 조건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서 40년의 징역형으로 감형받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숀테이의 입으로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쭉 들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숀테이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보험사가 치과에 지급하는 진료비 수표를 몰래 빼돌려서 자기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약 17,000달러를 횡령해 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죠. 그러자 보험비 지급이 거절된 줄 알았던 치과는 환자들한테 직접 진료비를 청구했고 일부 환자들이 이 때문에 이중 청구를 하면서 불만을 제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되게 시야가 좀 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앞서 들으셨다시피 이 원장인 노 씨가 접수 직원한테 각 보험사에 청구됐던 진료비 내역이랑 실제 수금액을 대조해서 누락된 현황을 조사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이 말을 엿듣고 있었던 숀테이는 자신의 횡령 사실이 들통날까봐 큰 불안에 휩싸였어요. 결국 그녀는 고민 끝에 사촌동생인 단테한테 야, 내가 $1,000 줄 테니까 내 상사 노 씨를 좀 제거해 줄래? 라는 끔찍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흐르고 사건 당일인 9월 26일 오전 숀테이는 노 씨가 보험사 몇 곳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사라진 수표들을 문의하는 걸 듣게 됐어요. 언뜻 들으니까 보험사 측은 진료비 수표가 발송됐고 이미 출금까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치과에서 돈을 수령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식으로 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숀테이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크게 당황했어요. 이제 자신의 횡령 사실이 들통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았죠. 그녀는 곧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갈 거라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숀테이는 치과에서 나와 단테한테 전화를 겁니다. 전에 말했었던 그 일을 실행해달라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죠. 업무가 다 끝나고 자기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준 숀테이는 단테와 또 다른 2명의 남성을 차에 태워서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노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얼마 후 노 씨가 사무실로 돌아오자 단테와 2 남성은 검사실로 얼른 들어가서 몸을 숨겼어요. 근데 숀테이는 직원이니까 숨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있었는데요. 노 씨는 숀테이의 횡령 사실을 눈치챈 건지 그녀랑 딱 이렇게 마주치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화난 표정으로 검사실로 들어가 버렸대요. 근데 지금 검사실에 누가 있죠? 단테하고 2 남성이 숨어 있었잖아요. 숀테이는 바깥에 서서 검사실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그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남성들이 이제 강도처럼 위장을 하려고 일부러 노 씨한테 돈을 요구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곧이어 노 씨가 제발 살려주세요. 원하는 건 다 가져가세요. 라며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죠. 단테를 비롯한 남성들은 노 씨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살해한 뒤 사무실을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 4명이 노 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건데 숀테이는 나는 내 사촌동생 단테랑만 알고 있고 그 다른 두 남자는 이 단테가 데려온 사람들이라서 나는 잘 모른다 라고 증언을 했고요. 또 단테는 끝까지 자기 범행을 그냥 부인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 두 남자의 신원은 끝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숀테이의 증언이 이루어지는 동안 노 씨의 남겨진 아내 수자는 너무도 끔찍해서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있지 못하겠다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열고 중간에 뛰쳐나가기도 했어요. 범인들이 자기 남편한테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 막 그 잔인한 얘기를 맨정신으로 자세하게 듣고 있기가 힘들었던 거죠. 단테의 변호인은 숀테이가 가명의 대가로 거짓 증언을 하는 것 같다며 그녀의 증언에 대한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숀테이는 거짓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노 씨의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사실을 털어놓고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증언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또 그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 과거의 일을 되새기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이 정말 끔찍한 선택을 한 거라면서 노 씨의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심리가 모두 끝난 후 판사는 형량을 선고하기 전에 단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지금처럼 별 이유 없이 전혀 모르는 타인들을 살해한다면 앞으로 당신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 그리고는 그에게 사회에서 살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꼬집으며 형을 선고했는데요. 기소된 1급 중범죄 살인과 1급 살인 각각에 대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랑 종신형을 그리고 강도와 절도에 대해서는 각각 15년형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비록 살인은 한 건이었지만 검찰은 강도 및 주거 침입이 동반된 살인에 대해서는 1급 중범죄로 그리고 계획된 살인에 대해서는 1급 살인 혐의로 각각 기소를 했고 재판부는 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또 별도의 형량을 부여한 거예요. 단테는 1심 이후 지문의 증거 신뢰성을 문제 삼아서 또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은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2명의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단테는 이미 60년과 2번의 연속 종신형 및 추가 30년까지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공범들의 정체를 밝힌다 해도 자기 운명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단테가 침묵하는 한 공범에 대한 진실은 끝끝내 어둠 속에 남게 될 걸로 보입니다. 횡령 사실이 드러날까 상사를 청부살인한 숀테이, 그리고 고작 $1,000를 동료 둘하고 나눠 갖겠다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단테. 이들의 이야기는 탐욕이 어떻게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고 또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얘기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서 일하던 직원이 횡령을 하고 자기 잘못이 드러날까봐 겁이 나서 원장을 죽여버린 청부살인한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치과 의사를 죽인 그런 사건이 또 있었어요. 경기도 오산에 있는 치과였는데 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30살의 환자 김 씨라는 사람이 56살의 치과 원장 유모 씨를 찾아가가지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살해한 그런 사건인데요. 김 씨는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이 치과에서 스케일링이랑 막 충치 치료를 받고 있었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막 이가 시리고 부러지고 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합니다. 본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치과에다가 보상을 해내라 막 수차례 요구를 하는데 치료비의 100배 정도에 해당하는 500만 원 배상을 요구했대요. 이걸 어떤 치과가 들어줍니까? 원장 유 씨가 안 된다, 못 해준다 거부를 하니까 야구방망이랑 부엌 칼을 사가지고 병원 문 닫는 시간에 병원에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의사 유모 씨의 양쪽 허벅지와 등 부위를 10여 차례 찔렀고 결국 이 치과 의사는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이 환자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6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해요. 결국 이 사람은 징역 15년의 치료 감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막 60년, 막 종신형 막 이런 거 듣다가 갑자기 징역 15년 하니까 되게 조금 받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아까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도와 절도에 대해서 각각 15년형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단테한테. 그냥 강도와 절도만 했는데 플러스 15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사람을 막 야구방망이랑 부엌칼로 그렇게 해갖고 막 죽였는데 15년? 약간 조금 더 깜빵에서 더 썩어도 되지 않나. 근데 이거 조사하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바로 댓글입니다. 댓글에 그러게 치료를 똑바로 해야지 의사는 아무나 하냐?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야 돼. 그래야 보상을 잘 해주지. 안 그러면 다 죽여버려. 의사는 실수를 하면 안 돼.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의사는 실수 안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리고 진짜 잘못했으면 보상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댓글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치과의사 팔자 좋다더니 이제 아니게 됐군요. 약간 제정신인가 싶죠. 오늘 사건들은 이제 병원 의사들이 피해자가 된 그런 사건들이었는데 기사를 보니까 유독 비뇨기과, 성형외과, 치과 요 의사들한테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한대요. 이 중에서도 또 탑 오브 탑이 비뇨기과라고 합니다. 2009년에 대전에서 무슨 대학병원 비뇨기과 의사가 환자가 휘둘렀던 흉기에 맞아서 숨졌었고 또 경기도 부천의 한 비뇨기과 원장도 1년간 진료를 받던 환자가 진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서 목숨을 잃었다. 이런 기사도 났었죠. 참고로 의사를 살해한 이 환자 모두 발기부전을 동반한 전립선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사건이 이렇게 자주 일어날까 분석한 거를 또 기사에서 봤는데 뭐 성형외과, 비뇨기과, 또 어디였죠? 치과. 여기가 가격은 되게 비싸고 치료비는 되게 비싼데 환자들이 되게 예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요구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좀 불만을 품고 앙심을 품는 건수도 더 높은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쇼테이가 되게 뭔가 뭐 치밀한 것 같이 이렇게 뭐 횡령하고 했다는데 엄청 멍청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험사하고 이 진료비 시스템하고 환자하고 이거 다 투명하게 서로 알 수밖에 없는 그 관계인데 그 중간에서 그걸 횡령하면 진짜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감쪽같이 횡령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걸까요? 그게 좀 어이가 없고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생각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요 전에 올렸던 영상 그 중국 어부 사건 이야기 그거를 조금 다른 영상보다 덜 보셨더라고요. 그 되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재밌다 아니고 흥미롭다 아니고 아무튼 그 영상 볼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건 이야기 2개 이야기 들어있으니까 아주 꽉꽉 채워서 열심히 만든 영상이니까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면서 열심히 또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